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김문수 후보의 부인입니다. 이게 대통령 후보 부인이니까 이제 호칭을 제 사석에서는 형수님 그러는데 오늘은 방송에서는 여사님이라고 제가 호칭하겠습니다. 설난영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저희 방송 처음이시고 거의 방송 그동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처음입니다. 네,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시청자들께 네. 짧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예쁘게 많이 봐주시고요. 기호 2번 김문수 잘 부탁합니다. 아니, 기호 2번 김문수 이거 연습하신 거예요? 저는 그냥 김문수는 속도전에서 약간 떨어지지만 저는 약간 빠르답니다. 김문수 후보가 꼿꼿하고 네. 정말 대쪽 같고 그런데 네. 좀 약간 좀 느린 게 흠이긴 해요. 그게 아마 이제 그 영천 지역에 네. 그 양반 집안의 그런 특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예. 점잖고 네. 느리고 그게 아마 말도 그렇고 행동도 예. 네. 그 도망 다닐 때는 아마 빨랐던 모양입니다. 아니, 요새도 제가 김문수 후보랑 가끔 네. 짧은 거리 걸어갈 때 있으면 네네. 엄청 걸음이 빨라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평소에 두 분이 어디 외출하실 때 네. 저 김문수 후보 혼자 멀리 가고 뒤에서 막 쫓아가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긴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 나아져서 사랑하는 아내를 곁에서 잘 에스코트해서 그렇게 갑니다. 제가 그동안에 수십 년 지적직을 했더니 예. 많이 달라졌어요. 문수가 많이 달라졌어요. 문수가 많이 달라졌어요. 두 분끼리 호칭은 뭐라고 그래요? 그냥 뭐 통상적으로 여보 뭐. 그래요? 문수야 이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복태야 그러거든요. 복태? 네. 네. 태어날 때부터 그 복을 안고 태어난 사람 아닌가. 그래서 복태라고 같이 이제 가끔 애칭. 네. 복태라는 그 애칭을. 예, 제가 쓰죠. 그럼 후보는 우리 저 사모님한테 여사님한테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냥 뭐 제가 뭐 애칭으로 얘기할 거리가 없어 보이잖아요. 뭐 이쁘나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냥. 두 분이 한 50년 전에 만나셨나요? 이제 저희가 결혼한 지 42년 됐으니까 한 45년 정도 된 것 45년 같아요. 전에. 네. 그 연애 결혼하신 거죠? 네네. 그때 어떻게 시작되셨어요? 처음에 노조는 이제 제가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셨구나. 저도 사실 노조란 노자도 몰랐다고 이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 어느 날 갑자기 구로공단이란 공단을 알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여성사업장에 잠깐 취업을 해서 거기서 또 갑자기 노조를 맡게 됐어요. 세진전자. 세진전자. 예. 그 세진전자가 생긴 지가 노조가 생긴 게 아마 1년 가까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 전임 그 위원장이 이제 회사를 퇴사를 하게 됐는데, 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노조를 당신이 맡아서 하면은 참 잘 할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분도 사실 잘 모르고 그냥 안면 정도였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거절을 많이 했죠. 난 노조의 노자도 모르고, 난 자신 없어 안 한다고.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를 거절을 하다가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승낙을 그러셨구나. 하게 됐죠.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이 서울대를 졸업하고 졸업은 그때 안 했었죠. 그 서울대 다니다가 재적당하고 네네. 막 이러고 노동운동을 하려고 위장 취업을 해서 노동자가 그렇죠. 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데 우리 여사님은 아예 처음부터 노동자셨군요. 네네. 노동운동을 하려고 공장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공부를 하다가 실패를 했죠, 처음에. 그리고 한 두 번, 세 번 이제 그 서울의 상경에서 친척 집에서 이제 학원을 좀 다니다가 계속 그 대학을 가려고 그런 이제 차제에 구로공단을 접하게 된 건 저희 친구를 우연히 길에서 만나서 거기를 이제 소개받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래, 공단에 한번 현장을 경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 두세 달, 한두 달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해서 제가 현장에 들어간 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제가 노조위원장 제안을 받고 거기서 노조를 알게 되고 제가 나름대로 이제 신념이 생긴 거죠.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했었죠. 잘 되는 노조 사업장을 많이 찾아다니고 또 저희 상급 단체에 가가지고 또 조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와의 그 교섭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이제 조합원을 위해서 그런 권리를 찾게 되니까 아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예. 보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사업장의 환경도 개선이 되고 또 자기 생활이 이제 좀 나아지잖아요. 예를 아무래도 들어서 임금이 더 임금이라든가.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주장했던 거는 뭐 노동상권 보장하라. 네. 휴일을 쉬게 해달라. 네. 그리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뭐 생리휴가 그때는 이제 생리휴가도 거의 뭐 거의 잘못 없었거든요. 찾아먹을 때요. 네. 생리휴가도 보장하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하나하나 이게 이제 성취가 되니까 제 나름대로 굉장히 신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세진전자가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네. 근로자가 1,500명 되는 네, 굉장히 네. 큰 규모가 큰 회사였더라고요. 그렇죠. 규모가 컸었죠. 1,500명의 노조위원장을 제가 대단하죠. 근데 그 저희가 예. 생산품이 전부 다 100% 일본으로 수출하는 그런 일본인 그러셨구나. 업체였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신념이 생기고 나는 결혼하지 말고 정말 이 일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나는 결혼하지 말고 평생 이 일을 해야지. 제 나름대로 막 공부고 뭐고 그냥 이제 신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예 대학을 또 네, 그것도 접어버리셨구나. 이제 포기를 하고. 예.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제 나름대로 이 노조 운동이라는 거에 중요성. 네. 지금 노조 운동은 완전히 다르죠. 그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뭐 정치 투쟁하고 이건 완전히 달라요. 그렇군요. 지금의 민노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다른 진짜 네. 근로자들의 그렇죠. 최소한의 권리, 네. 이 옹호를 위해서. 소위 어떻게 뭐 생활형 생활 밀착형 노조? 네. 네. 그러다가 김은수 네네. 후보를 만나셨는데. 그리고 이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예. 그때 어느 날 그 상급 단체에서 가 있었는데 우리 김은수 후보가 왔어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첫 대면을 했는데 그때 한일 도로코 작업복이 청색이었어요. 맞아. 도르코 네, 노조 우리 고 박사님 활동했어. 예. 입고 계신 요거처럼. 그거보다 약간 더 밝은. 근데 청색이 굉장히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도 보면은 그때 막 세안을 바로 하고 난 상태처럼 아주 그 환한 깨끗하고 반짝반짝했어요? 깨끗한 아주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머리는 이제 8대2 가르마를 쫙 하고. 저거처럼? 이거는 좀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여러 면에서 지금 이제 주름만 있지만은 네. 여러 가지 그 여타 다른 부분들은 좀 더 세련됐어요. 지금이 봐줄만 하고요. 봐줄만 하고. 그때는 약간 촌스러우면서도 또 2대8 가르마에다가 뭐 동백기름까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아니 그것도 그게 한 45년 전인데 그렇죠. 그런 걸 디테일한 걸 다 기억하세요? 딱 보는 순간에 이제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뭐 촌시럽 때는 그것은 다 촌스럽잖아요. 뭐 이렇게 뭐 패셔너블한 거 별로 없잖아요. 더더구나 노조를 하신 분들은 다 그렇죠. 근데 이제 거의 사업장에 보통 노조 위원장들은 30대, 40대, 50대 주로 이제 그런 남성분이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신선한 아주 뭐라 그럴까 따끈따끈한 그런 그때 20대였겠다, 그죠? 20대 저희가 예. 저는 중반에서 약간 벗어난 이제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젊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지역 지부에 제가 여성부장, 우리 김무수 씨는 청년부장 해가지고 직책을 맡고 이제 같이 활동을 했는데 네. 어쨌거나 그 첫 느낌은 굉장히 그 스마트하면서도 프레시한 그런 느낌. 네, 비록 촌스러울지라도 그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 서울대 다니던 아니죠. 사람이라는 건 모르셨고. 그거는 이제 그 전에 나중에? 누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몇몇 사람은 알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왔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딱히 줄 게 없잖아요. 그럼 이 주머니에다가 늘 껌을 많이 넣고 다녀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나씩 다 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껌에 이제 감사하죠. 당시에는 그때는 뭐 껌도 귀했으니까. 줄 게 없어요 그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기억이 나고 그때도 보면 아주 자신만만하게 너무나 당당하게 그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던 거고 그래서 조금 젊으신 분이 와서 조금 뭐랄까 사무실 자체가 환한 그런 한눈에 반하셨네.
그때는 이제 제 느낌은 저보다 어리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가 아마 정신적으로 성숙하달까? 네, 우리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 약간 성숙하잖아요. 아, 그건 있어요. 그건 있어요. 네, 예. 그 어리게 생각이 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성적인 감정 그런 것보다는 젊은 사람이 한 사람 노조를 같이 할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성부장, 그런 느낌, 청년부장.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두 그러다가 분이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청혼을 하는 게 이제 연말이었어요. 연말인데 이제 여성부장이니까 제가 아무래도 좀 식탁 같은 거 치우고 이제 사업장으로 들어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는데 네. 갑자기 저보다 먼저 나왔거든요. 제가 뒤 정리를 하니까 맨 나중에 이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장에 들어가려고 버스 정류장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갑자기 탁 튀어나와가지고 설 위원장 자기랑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혀 그런 어떤 뭐 이성적인 그런 건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가 교류는 계속 했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젊으니까 그쪽 간부 우리 간부 같이 그냥 노동법 공부도 같이 하고 또 단합대회 같은 거 야외로 단합대회도 가고 그래서 굉장히 서로 이제 상호 그런 작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가까이에 있는 찻집에 이렇게 차를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제 대뜸 하는 말이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오는 게 어떠냐. 정말 저는 뭔 소리야? 경상도 남자 그런 거 아니에요? 뭔 소리가 아니라 당사자. 아니 경상도도 딱 다 그렇지는 않아요.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오는 게 어떠냐?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시집 오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정말 좀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그렇지. 왜냐면은 우리 여성들이 20대는 자기가 최고잖아요. 그게 뭐 내가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걸 떠나서 다들 자기 자신이 최고의 그 정점에 있는 시기가 그러니까. 20대 중반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더더구나 나는 노조운동에 맛을 들여서 나는 결혼 안 하고 평생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안 하죠, 결혼은.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청혼을 했다라는 거는 정말 제가 기분 나빴던 아주 모욕적인 거로 표현을 했다면 그냥 귀를 귀싸대기로 아주 후시고 싶더라고요. 제가 노조를 하기 전에는 정말 여성 그런 여성이었답니다. 지금 생기게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쁘면 지금도 그때는 여성 하세요. 물론이죠. 그때는 얼마나 예뻤겠어요. 근데 노조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그 성품이 약간 변해요. 부드럽고 이게 뭐랄까 좀 그런 성품만 가지고는 그 회사와의 그 대적 관계에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강해져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좀 세져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네.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단련된 아마 강철이 돼 있는가 봐요 제가.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는가 책 있죠. 맞아요. 그런 책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신념을 가지고 정말 현장에 있는 이 많은 노동자들을 위해서 내가 평생을 바쳐야 되겠다고 아주 신념이 그냥 부글부글한 열정에 들뜬 그런 상황이었는데 갈 데 없으면 나한테 오라니 이게 무슨 소리야. 아주 그냥 기분이 나빠가지고 뭐 어떻게 해.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강해진 상태죠. 이제 거기서 뭐 딱 할 수 없는 거고 거기서 또 이제 저는 또 유연하기도 해요. 제가요 노조운동에 맛을 들여서 평생 나는 결혼을 안 하고 노동자들 위해서 살 것이다. 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결혼은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아주 정중히 거절을 해서 속은 부글부글 해도 참으면서 또 이제 상당히 이제 매너 있게 거절을 했죠.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좀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 누가 누구에게 시간을 줘요. 아주 그냥 건방지게 거지 없어요. 생각은 내가 하는 거고 내가 결정은 내가 하는 건데 그렇지. 본인이 그런 어떤 혜택을 주듯이 마치 아주 제가 보기에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발언을 계속 아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계속 같이 하니까 상급단체에서 그랬더니 슬쩍 저한테 또 그래요. 생각이 맞느냐. 그래서 생각을 똑같다. 그리고서는 이제
흐지부지가 아니라 한 1주, 2주가 지났어요. 그러다가 그때 그 해 1월, 그 다음에 1월 4일이었어요. 네. 그런데 갑자기 행불이 됐어요. 저희 김문수 씨가. 예. 행불이 돼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사업장뿐만 아니라 이제 상급단체 온 뭐 하여튼. 그때는 가끔씩 의문사 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갑자기 행불이 돼가지고 이제 뭐 여기저기 그런데 그로부터 며칠 있다가 이제 경찰이나 아마 그 지금 같으면 안기부 쪽 같아요. 거기서 이제 연락을 했죠. 예. 이 사람은 지금 남양동 대공분실에서 간첩 그 접선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다. 아, 남양동 대공. 네네. 저도 거기에 23일 잡혀 있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예, 전두환 때. 네. 예, 네,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예. 80년 1월 그래요. 4일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혼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과학 사회주의라는 서클이 있었어요. 아하, 예. 그 서클이 과사? 그게 이제 과사 공부하는 서클인데 그 서클 멤버가 70여 명이었던 예, 거예요. 예, 과사 유명해요. 선배, 예. 후배 해서 근데 그 동시에 그 70명이 한 날 한시에 동시에 싸그리 다 들어간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누가 먼저 들어가고 이리 하면 이게 이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또 또 지시하고 누구 대라 그러고 막 그러면 튀어라 힘들어지는데.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거. 그러니까 그 뒤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대공부실 그 요원들이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아하. 고성국이 뭐 누구 뭐 다 파악을 하고 있다. 한 날 한시에 이 사람들 일망타진을 그냥 하다시피 해서 70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고문당하고 두들겨 맞고 온갖 이제 회유와 설 등 뭐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했겠죠. 그러다가 이 70명이 40일 동안 있다가 동시에 무혐의로 나왔어요. 아하. 전혀 이제 아무런 단순하게 이거는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서클에 불과하다. 뭐 근거도 없고 사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나왔죠. 네. 그런데 이제 그 40일 동안에 제가 상당히 이제 시달렸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상급단체 우리 위원장이 저를 불러다가 설 위원장, 김문수랑 가깝더니 혹시 뭐 포섭되지 않았어? 이제 결과가 나오기 전이니까 간부들하고 이래 하더니 무슨 말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뭐 전혀 그러니까 후보가 막 소문을 막 내고 다닌 모양이다. 설량령이는 내 거다 이러고. 아니 그런 것보다 이제 자기들이 눈으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니까 같이 우리가 이제 활동하고 그러니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래서 전혀 그런 건 아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워낙 무슨 뭐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오로지 우리 노동조합을 위해서 또 우리 이제 김문수 이 위원장이 또 그 근로기준법, 노동법 이런 거 잘 가르치니까 네. 서로 이제 계속 이제 교류를 한 거죠. 그래서 전혀 아니 김문수가 말이지 간첩이라고 그냥 이런 식으로까지 그렇게 파다하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아주 그냥 분위기가 완전히 이상하게 돌아갔던 거죠. 그러다가 40일 만에 전부 다 무혐의로 돌아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40여일이 지난 후에 그 회사에서는 이제 해고를 시켰어요. 저희 김문수 씨를. 도르코에서? 도르코에서 예. 해고를 시키니까 그 현장에 있는 조합원이 그때 아마 300명, 400명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해고를 시키니까 이 조합원들이 그 사업장 안에서 위원장을 가운데 앉혀놓고 빙 둘렀어요. 농성을 했구나. 농성을 하면서 부당해고 부당해고니까 안 돼. 복직을 시켜라.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제 요구 조건을 몇 개를 내걸었죠. 임금 인상 30%. 그리고 이제 기타 사업장에서 요구할 수 있는 몇 가지를 해서 그 일주일 동안 왜냐하면 중간에 누가 체크할 수 없게끔 일주일 동안은 두고 계속 투쟁을 한 거예요. 아하. 밥도 먹지 않고 완전히 네. 거기서 이제 아주 위원장을 가운데 두고 이제 이 조합원들이 꽁꽁 둘러싸가지고 그리고 이제 무혐의로 나오고 또 뭐 서울대 위장 취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인기가 그냥 완전히 노동자들 그냥 사이에서는 이건 그냥 갑자기 스타가 됐어. 혜성이 된 거죠. 네,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인물이 된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우리 이제 산하 각 사업장에서는 완전히 떠오르는 그냥 별처럼 아하. 이렇게 그런 존재로 갑자기 급부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회사와의 그 관계에서 조합원들이 농성을 통해서 복직과 임금 인상 30% 여타 요구한 게 100% 다 이루어진 거예요. 예. 완전히 영웅이 된 거예요. 이제. 아하.
그래가지고 회사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5.18이 발생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지역지부 사무실에서는 몇몇 그 선구적인 뭐랄까 그런 이제 조합장들이 사무실에 모여서 지역지부 위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면서 농성을 했어요. 저희가 한 5명, 한 네. 8명인가 농성을 이제 밤낮없이 거기서 했었죠. 그러고 있는데 거기 영등포 경찰서에서 정보과 형사가 왔어요. 당신애들 지금 해산하지 않으면 전부 다 구속을 시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계엄하니까. 계엄이니까 그때는 막 광주에서 이제 난리가 나고 광주는 이제 완전히 단절이 돼가지고 오고 갈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와가지고 당신애들 정말 해산하지 않으면 구속을 시키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통해서 해산을 하자. 그리고 이제 해산을 일단은 했었죠. 그리고 해산을 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 그 위원장들은 단인호도 위원장들은 계속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서 네.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왜냐하면 우린 다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데 그 정보과에서 해고된 명단이 196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금속노조 산하 각 사업장에 조금 이제 앞서서 그러면 했던 여사님도 그 중에 저도 거기에 해고자 중에 한 명. 됐었죠. 전부 다 196명 중에 저희가 포함이 돼서 다 해고가 된 거죠. 그러고 있는 자제에 저희는 이제 계속 그 모임을 하면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 김무수 씨가 저를 상당히 외면을 해요. 외면을 하고 조금 뭐라 그럴까 그 말도 잘 이렇게 섞질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 또 우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적인 거는 사적인 거고 우리가 아주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가 앞으로 노조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5.18이 일어나는데 이 정치적인 아니 후보가 공사 구분을 잘 못합니까? 그런 얼마나 중요한 시기예요. 남자들이 속이 조금 밴딩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별로 기분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계속 저한테 지속적인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눈치를 주면 저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니 김 위원장 우리가 공과사를 구별을 해야지 아무리 내가 그 결혼을 거절했다고 해도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공적으로 여러 가지 아주 중체대한 시점에 나한테 그런 태도를 취하면 되겠느냐 제가 이제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오해를 풀 건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하여튼 2시간만 내달라고 그랬죠 제가. 재밌죠? 이거 완전 드라마야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계속 우리가 그 이거를 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총각 처녀 만나는데 2시간이 문제냐? 200시간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이제 만났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이런 얘기 나가면 안 되는데 밴딩 소가지라고 이제 이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설령 거절을 당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일 수가 있느냐.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날 텐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모양이 안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피식 웃으면서 내가 가로 밖으로 나갔었는데 다시 가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한다고 아주 그냥 그 무슨 수학 공식처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혼에 대해서 이제 여차저차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기 전에 사실 저희가 이제 저는 전라남도 순천이고 남편은 이제 경상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에서 사실 저를 굉장히 반대를 했어요. 시댁에서. 네. 아니
경상도에는 여자가 여자가 없냐. 없냐? 전라도 여자를 데려오게. 그 얘기를 이제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김문수 씨는 뭐 지역 감정 이런 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예. 아니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면 되는 거지 지역이 무슨 문제냐. 네. 한마디로 딱 그냥 교통 정리를 그냥 해버렸죠. 딱 꺼내지도 못하게. 그래서 이제 네네 본인이 딱 정리를 해줬어요. 그 여사님 때 쪽에서도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아버님께 같이 가서 이제 승낙을 받는다고. 예.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때 교직에 계셔가지고 네. 제 이름이 예쁘지 않습니까? 난영. 설난영. 성하고 이름하고 어쩜 이렇게 조합이 좋은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때는 꽃다운 나이니까 얼마나 또 예뻤겠어요. 또 특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아주 굉장히 예뻐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특별히 지어주신 이름인데 난초처럼 우아하고 고상하게 편안하게 살아라고 란영 그렇게 지어주셨죠. 그래서 저희 이제 부친한테 가니까 저희 이제 아버님께서 그랬죠. 그때는 저희가 다 이제 해고된 상태였잖아요. 아까 얘기한 196면에서 다 자네가 우리 란영이를 어떻게 해서 벌어 먹일 거냐. 그러니까 제가 만인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한 여자를 못 먹여 살리겠냐고 큰 소리를 아주 빵 쳤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저희 부친은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실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식 때도 저희가 제가 이제 원피스를 입고 결혼을 했죠. 네. 저 웨딩 드레스가 네. 아니고.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직장 동료가 이 부케를 만들어줬죠. 근데 면사포는 그게 성당의 미사포예요. 그래서 미사포에다 그걸 이렇게 해서 부케를 들었는데 이제 왜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돈이 없어서 그렇다 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믿질 않아요. 아니 그 면사포 그 당시에 웨딩드레스 대여도 가능하고 하면 그 돈 조금 되면 되는데 그거 없어서 그랬겠느냐고 사람들이 별로 안 믿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안 믿어야 돼요. 왜냐 우리가 그냥 안 입으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네. 격식을 차리면서 결혼하기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자기가 깨끗하게 옷차림을 해서 아무런 비용 크게 들지 않고 그냥 입는 옷 자연스럽게 사랑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라도 결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자. 그리고 이제 한 몇십 년 앞서가셨네. 요즘 다 작은 42년 앞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저희가 원피스를 입고 같이 손을 맞잡고 들어갔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사회 활동을 하니까 이거는 가정의 민주화와 남녀 평등. 네, 그걸 그럼 이제 저기 저 친정 아버지가 이렇게 네 없었어요. 되게 섭섭해하셨겠는데? 뭐 이제 그거보다는 우리가 예. 손잡고 같이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또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누구라도 이렇게 그냥 마음만 있으면 아무런 어떤 격식 차리지 않고 편하게 결혼할 수 있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그때 그 가짜 결혼식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 직전에. 네네. 그래서 실제로 명동성당에서 그 일이 있었죠. 두 분 다 그 해고된 노조위원장이고 또 뭐 저 남영동 분실에 40일이나 갇혀 있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것도 위장 결혼식일 가능성이 많다. 이게 결혼식으로 위장해서 시국선언 발표하고 데모하려고 네, 그런다. 경찰들이 엄청 많이 왔던. 근데 처음에 저희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모르고 그 결혼 그 예식장도 저희 주례를 봐주신 한달수 대한전선 노조 위원장님이셨어요. 예. 그분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거든요. 그 이제 우리가 또 비용이 그러니까 교회 교육관에 와서 그냥 간단하게 예식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예식을 하는데 들어갔는데 그 좌석이 많지는 않아요. 교육관이 뭐 그렇게 많겠어요. 근데 보니까 앞에 뭔가 느낌이 좀 그런 사람들이 쎄한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물론 현장에 우리 노동자들도 우리 축하하기 위해서 많이 왔었죠. 그런데 그냥 막 뒤에도 서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앞에 딱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낯선 얼굴들이 그래서 그때는 뭐 크게 경황이 없어서 그걸 염두에 크게 두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알았어요, 사실. 저희가 그 봉천 사거리 서울대 있고
그 교회가 서울대에 있고 대로변에 있는 교회예요. 근데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옆으로 그 대로변에다가 지금 전경차, 닭장차, 그거를 그 5대를 갖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차 무슨 사인을 하면 동시에 이제 각 노동자들이 그냥 거기서 이제 시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시위가 다 금지된 그렇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차 안에 전부 다 전경들이 전부 다 뭐라 그럴까 들어 있었던 거고. 근데 우리는 그 당시는 몰랐고 후에 이제 직후에 바로 얘기를 이제 들었는데 그리고 이제 결혼식 끝나고 네.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했던 그 스몰 웨딩이 상당히 42년 앞서간 네, 그런 스몰 웨딩 같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시면은 이제 한 집에서 생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 그 새를 방 한 칸 새를 얻었는데 그때는 형님께서 한 칸이죠. 그때는 형님께서 조금 지원해 주시고 네. 제가 이제 그때 회사 퇴직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 일부를 거기에 같이 합쳐서 네. 새를 얻어서 그렇게 화장실도 생활했었죠. 안에 있고? 화장실은 이제 그 주인 사용하는 화장실을 저희가 같이 썼고 이제 화장실 없고 그냥 주방 방을 올라가는 바로 거기가 조그마한데 방으로 올라가는데 딛고 올라가는 데가 거기가 주방이고 방 한 칸이고 그랬었죠. 그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장인 되실 분한테 네. 내가 만인을 먹여 살릴 사람이 내 여자 하나 못 먹여 살리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허락을 받으셨다고 네, 네. 했잖아요. 네. 그래 지금까지 42년 동안 네. 그 먹여 살려는 좋은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많았죠. 오히려 네.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조그맣지만 서울대 입구에서 서점을 하면서 제가 아무래도 서점을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한 말은 그렇게 10여 년 해도 동안 그렇죠. 실제로 여사님이 김문수 네, 네. 먹여 살린 거죠. 네. 그래서 뭐 그거야 이제 일정하게 제가 또 이해심이 하여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에 이제 좋은 방향으로 사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가 또 이해도 하고 또 참 제가 일선에서 뛰지는 못하지만 제목까지 띄워주 하면서 제가 네. 그 요번에 후보들 7명이 후보 등록을 했는데 네. 보니까 무소속의 한 후보를 빼면 네. 김문수 후보 재산이 꼴찌더라고요. 네. 10억 얼마. 네. 근데 그것도 대부분은 우리 여사님이 그 일해서 네. 버셔서 하나하나 쌓아놓은 그 돈인 것 같던데. 그렇죠, 뭐. 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죠. 저희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굉장히 무서워해요.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돈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두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책을 쓸 때도 책 안에 아마 그게 있어요. 국회의원은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이를 걷는 사람하고 똑같다. 잘못하면 교도소로 가는 거고 잘못하면 밖 떨어지는. 그러면서 본인이 돈하고 굉장히 뭐랄까 일부러 거리를 네, 거리를 뒀었죠. 그리고 이제 아마 그게 어릴 때 자라면서 하나의 몸에 된 습관이라 그럴까요? 유교 집안의 그런 양반적인 기질이랄까요? 그러니까 더러운 돈을 내가 만지는 건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래요. 뭐 늘 아주 자기 자신을 청빈하고 깨끗하고 아주 그냥 고고하게 자기 자신을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몸에 많이 된것 같아요. 말씀하시니까 제가 김문수 후보랑 형하고 지낸 게 한 40년 되는데요. 네. 한 번도 아직 나한테 밥을 사거나 차를 사거나 아니 그리고 뭘 먹자 그러면 꼭 저 10,000원 이하 백반만 먹고 돈이 없었을 거예요. 실제로 돈이 없었다니까. 네. 하여튼 돈이 그렇게 없었어요. 사셨어요. 네. 그런데 저 지금 한 작년인가? 그래도 고 박사는 나는 지분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네. 그 봉천동에 네. 지금 네. 네. 국민주택형 네. 뭐 아파트 하나 SH. 있다면서요. 네, 아파트. 그걸 그렇게 자랑하던데요. 그게 이제 아마 공기 때문에 자랑했을 거예요. 집은 오래돼가지고 볼 풍이 별로 없지만 그게 나가서 이 봉천동에 있습니까? 그 서울대 후문에서 이쪽으로 봉천동으로 넘어오는 길에 사직 터널이 있거든요. 터널 예. 지나면 바로 네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로 관악산이 5분 거리기 때문에 그래서 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까워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공기도 좋고. 그 아파트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집이 있었죠. 한신 아파트라고 부천 소사에. 저희가 서울에 있다가 그 부천 소사에 공천을 받아 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희가 서울에 있는 이제 전셋집 뺐을 거 아니에요. 예. 서울에 있는 전셋집을 빼니까 부천에 거기 32평 집을 사는 게 되더라고요. 오. 네. 전셋집 야. 가지고. 그리고 조금만 더 보태니까. 예. 그래서 그때 32평 집을 이제 샀는데 저희가 이제 대구 간다고 대구를 갈 때 그죠. 그 집을 수성구 이제- 선거 내려갈 때? 네네 그 예. 집을 다 그것도 홀랑 팔았어요. 팔았구나. 네. 팔고 대구에 가서 집을 샀는데 대구에 가서 집을 저희가 샀는데 그 집을 또 팔고 이제 다시 서울시장 선거에 맞아요. 예. 이제 그러면서 그 돈이 이제 조금 있었던 거예요. 한 3억 정도가. 네. 그 뭐 3억 가지고 서울시에서 집을 산다는 건 전세값도 안 불가능하죠.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동생 또 이리에서 이제 돈을 좀 이렇게 보태서 그 돈을 가지고 그 돈이 한 4억 5천 정도 됐죠. 저희 돈을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서울 전역을 우리 사이랑 같이 돌아다녀 가지고 그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조금 더 올라가서 그 집이 그 당시에는 집값이 최고 정점에 오르던 그 시기였죠 아마. 그래서 이제 보니까 그 집이 딱 하나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게 상당히 올라가지만 집이 굉장히 정갈하고 주변이 깨끗하고 바로 길만 건너면 관악산이 있고 그리고 집이 딱 한 채. 그래서 그게 그냥 어머 이게 우리 집인가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여사님도 그 집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저 좋아해요 그 집을. 네 지금 평수는 작고 예. 좀 상당히 올라가고 비록 지금 24, 5년 됐어요 그 집이. 그래도 집이 그냥 이 분위기가 예. 정서적으로 제가 그런 분위기를 좋아해요. 잘 가꿔진 아주 시골스러운 그 잔디, 화단 뭐 이런 것들이 아기자기한 그런 것들이 제가 좀 아기자기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기자기한답니다. 네. 그러시구나. 깨끗하면서 예. 제가 또 왕깔끔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이제 그거까지는 좋아요. 그러니 아파트는 조금 좁은 게 불만인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이제 한정이 없죠. 그래서 저는 늘 제 생활 신조가 위보다 아래. 제가 노조할 때도 사실 그랬거든요. 여자든 다 똑같잖아요. 또 예뻐 보이고 싶고 뭔가 좀 사치도 하고 싶고 다 똑같죠 우리가.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더 놀고 싶고 잘 살고 싶고 돈도 많고 자기 뭐 즐기고 싶고 그렇지만 제가 노조 위원장을 하니까 우리 노조원들 눈치를 보게 돼요. 제가 어디 가더라도 뭐 위원장이랍시고 이쁘게 꾸미고 말이지 뭐 화장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노조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위원장은 저렇게 예쁘게 하고 저렇게 예쁜 옷을 입고 어디를 가시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제가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더 낮은 곳에서 더 뜨겁게는 그 여사님이 만든 슬로건이에요? 둘이 이제 본인이 만들었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자세를 늘 그래서 절제를 그러신 하고 것 같으네. 네네 예. 늘 절제를 하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절제의 세월을 살았다고나 할까요? 예. 자녀가 따님 한 분? 네네. 예, 그 딸 따님이 이제 결혼해서 딸도 사실 저희가 우리 고 박사님 잘 아시겠지만 운동권이라는 게 그 당시에는 언제 어느 때 내가 행불이 되거나 죽을 줄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활동할 때도 정말 옥상에서 떨어져 죽은 학생들도 있었고 눈으로 다 저희가 목격을 했어요. 1년에 한 3, 네, 40건의 네. 의문사가 발생하던 네. 그때예요. 그렇게 저희가 정말 운동하려면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70년 말 80년대 초. 그래서 이제 사실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지금 많이 퇴색돼 있죠. 뭐 386, 48, 58 다 그 당시에는 결혼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가족을 책임을 지면은 벌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들 솔로로 이렇게 독신으로 계속 난 평생을 내가 운동을 해야지. 그런 사람들 결혼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아이를 갖지 말아야지. 둘이서. 아이를 가지면은 아이를 하나만 가져야지. 나름대로의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생활 근거지도 있잖아요. 서점. 그리고 결혼까지 했죠. 아이까지 낳았죠. 그러니까 이제 아는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사실 눈치가 보이죠. 그래. 김문수, 설란영. 그래. 너네들은 결혼도 하고 생계의 수단, 서점도 있고 그래. 아기까지 낳고 그래. 완전히 뿌띠부리지 그때 비지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뿌띠부리지 아주.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또 삼자가 운동
하는 사람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우리 그 시댁에서 문수 같은 아들 하나 낳으라고. 문수 같은 아들이 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문수 같은 아들 하나 낳으라고 이제 딸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속으로 이제 거부감이 늘지만 그래도 이제 얘기는 했죠. 저렇게 그냥 형님들이 그 문수 같은 아들 낳으라고 그러는데 그랬더니 막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아니 결혼도 안 하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도 갖지 않고 생계 수단 아무것도 없이 다들 지금 나라를 위해서 그 지금 이렇게 애국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아이가 딸이 하나 있는데 무슨 소리냐. 애를 하나 더 갖는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반역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아주 그냥 화를 내요. 근데 제가 거기다 대고 그래. 내 생각도 같다. 그렇죠. 제가 자기네 시댁에서 원해서 한번 슬쩍 그냥 운을 떼었던 건데 나한테 그러니까 그냥 알았다고 이제. 그리고 저는 딸이 하나. 그러셨구나. 네네. 예, 그 따님이 사회복지사죠. 사회복지사를 맨 처음에 선택할 때도 저희 딸이 영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영어에. 그래서 영어과를 선택하려고 했더니 또 본인이 자기 생각을 또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아빠가. 김문수 후보가. 네. 그건 아닌데. 딸을 데리고 딸은 그러니까 딸의 인생이 있지. 동주야, 사회복지과라는 게 얼마나 숭고한 과인 줄 아냐. 이 사회복지라는 게 정말 인간을 위한 사업이다. 다른 건 뭐 인간을 위한. 그리고 얼마나 인간에 대한 정말 인간적인 모습으로 인간을 대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나 이거는 숭고한 사업이다. 그래서 이제 딸을 설득을 시켰어요. 동주가 넘어갔구나. 동주가 이제 그래서 사회복지과를 선택을 해서 물론 지금 우리 사이를 거기서 사회복지과 우리 딸이 거기서 이제 사이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도 사회복지사고. 그렇죠. 지금 어디서 사회복지 활동하세요? 지금 이제 저희 딸하고 사이가 주간보호센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4월 초에 원래 이거를 오픈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희 인생이 뜻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지금 잠깐 6월 선거 이후로 지금 그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구나. 네. 따님이 네. 아버지의 권유 또는 세뇌에 의해서 사회복지사로 직업을 정한 데 대해서 혹시 후회하거나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은 이제 없고요. 우리 딸도 이제 아빠를 많이 존경하니까 아빠에 대해서는 아빠의 뜻을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선택해서 그렇지 거기서 계속 우기거나 그러지는 못한 거 아닌가요? 본인 뜻도 거기 반은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요. 여사님 도지사 8년 했잖아요. 네. 그때 그 경기도 법인카드 직접 보신 적은 있어요? 본 적은 있죠. 그거 안 봤다 그러면 보통 일반 카드와 똑같아요. 그래요? 전 법인카드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반 카드랑 똑같아요? 보통 그냥 회사 법인카드도 그러지 않나요? 근데 그거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그러셨던데 진짜예요? 그 법인카드는 이제 예를 들어서 공적으로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산하단체의 직원이라든가 또는 산하단체와의 어떤 식사를 한다 또는 공적인 임무로 가지고 할 때는 그걸 쓰죠. 거기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이 다닌 공무원이 나와서 용처 이런 것도 다 기록해서 당연하죠. 영수증 첨부해서 당연하죠. 고성구 이름이 다 기입이 돼야 돼요. 이름 다 기입이 돼야 되고 때, 장소 다 명확하게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입니까? 이게 만에 하나라도 아니면 자기 과실로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영수증 뒤편에다 써서 이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무원이 나와서 그걸로 카드를 긁고 그 이후에 본인이 가져가요. 공무원이 다시? 당연히 제가 그걸 소지하지는 않죠.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기는 제가 하죠. 안 봤다 그러면 또 거짓말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럼 관영차는요? 관용차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적인 일에는 관용차를 타요. 공적인 일인데 제가 운전하고 우리 차를 타고 그럴 수는 없죠. 도지사 부부가 함께 참석해야 될 이런저런 행사. 이제 도지사하고 따로 제가 행사에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해서? 저희가 이제 31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31개 시군에서 엄청나게 많은 행사가 많아요. 거의 매일. 그렇기 때문에
지사가 거기 다 쫓아다닐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가지 못한 데는 제가 대신해서 가게 되는 그때는 거죠. 공무로 가는 거니까. 아, 당연하죠. 관용차 타고 그렇죠. 왔다 그때는 이제 우리 기사가 나와서 같이 타고 공적인 업무에는 당연히 관용차를 타야죠. 그거는. 그럼 공적인 거 말고. 그거 말고는 예를 들어서 업무 끝나고 우리 공간에 와서 내가 개인적으로 우리 이제 딸이 살고 있는 집 부천에 간다. 그럴 때 당연히 그리고 공간 이 관용차라는 거는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 우리 김미경 씨 같은 거 집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했잖아요. 아, 그래요. 이재명이 김혜경이. 개인 집에다가 그 아파트 주차를 했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일단 관용차가 끝나면은 당연히 도청에 입고를 시켜야 돼요. 차가. 아하, 몇 시에 들어왔다고 아, 기록이 돼야 물론이죠. 되고. 그거는 그 딸린 기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사가 차를 저는 이제 공간에 내리고 차를 가져갑니다. 그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운전을 하고 뭐 딸한테 가던가 개인적인 그때는 용무를 이제 보는. 개인이 자가 운전하세요? 아, 당연하죠. 그거는. 기사가 따로. 기사는 뭐 제 기사는 없잖아요. 공적인 인물을 뛸 때는 당연히 도에서 그럼 기사가 나와요. 그 관용차를 운전. 여사님 운전 잘하세요? 운전은 기본이죠. 아주 오래됐기 때문에. 네, 네. 지금도 그러면 개인 용무 보실 때는 아, 지금까지 자가로 계속 제가 하죠. 그 차종은 네, 네. 차종은 맨 처음에 이제 아반떼, 그다음에 소나타, 지금 이제 그랜저로 상당히 이제 그랜저의 자부심을 갖고 계시네. 그랜저? 네. 제가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 좌파 언론에서 그걸 굉장히 막 비난을 하던데 네. 마치 경기도정에 무슨 저 관여한 것처럼. 아, 예? 그것도 제가 이제 뒤늦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요번에 저희가 경선 과정에 네.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한동훈 후보와 저희가 두 명이 남았을 때 이제 저희가 지역을 돌면서 아무래도 경선 운동을 했겠죠. 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가는데 몇 군데 갔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러저러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활동을 했다. 제가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는데 나는 도지사 되면서부터 31개 시군이 시설이 법인 시설이에요. 법인 시설이 한 3,000여 개 있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한 5천 개가 넘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그만둔 지가 14, 15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법인 시설 아니고 그냥 이제 개인이 하는 시설도 엄청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는 법인 시설보다는 그냥 개인이 하는 시설이 열악하거든요. 환경이 더. 그래서 나는 이 열악한 개인 시설을 좀 많이 다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이 개인 시설을 법인화 하려고 하는 계속 이제 도에서는 노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운영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 관리를 안 받으려고 그냥 개인 시설로 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럼 우리 도에서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인 시설보다는 법인 시설로 가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부터는 그래서 권유하고 다니셨구나. 아니 제가 권유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또 법인 시설화 하는 데는 여러 가지 또 거기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법인 시설을 많이 다녔죠. 그러면서 법인 시설도 몇백 명부터 굉장히 인원이 많은 데부터 아주 작은 데까지. 그래서 맨 처음에는 큰 데부터 다녔어요. 31개 시군을 계속 제가 이제 돌아가면서 계속 다녔어요. 계속 이제 다니면서 내가 가서 어느 시설에 예를 들어서 꽃동네를 갔다. 꽃동네 네. 있거든요. 예. 저희가 뭐 가평, 양평, 꽃동네에 있어요. 꽃동네를 가서 보니까 거기가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설이 보니까 저는 가면은 이제 좀 제가 노조 운동을 했던 그런 그 나름대로 그런 게 좀 나와요. 그냥 뭐 원장님 보거나 사람 보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조건이 좀 제대로 되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것도 살펴보고 뭐 저것도 살펴보고 그게 습관적으로 저도 모르게 그냥 노조 위원장 근성이 나와요. 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뭐 환경도 보고 어떨 때 추우면 이렇게 추운 데서 우리 장애인들이 그렇지 않아도 내가 장애인으로 있는데 굉장히 컴플렉스도 느끼고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으로서 일을 하게 되면은 야 국가가 정말 내가 장애인인데 일까지 시키는구나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서 더 이렇게 짠한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렇게 이제 살피는 그런 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그걸 다 현장에서 메모로 다 해서. 제가 혼자 이제 기록을 했어요. 간 그 사업체를 오늘 꽃동네 몇 군데 다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그거를 했어요. 동그라미를 5개를 했어요. 여기는 실제 괜찮다. 제가 요 정도면 그래도 5개. 여기는 조금 부족하다. 동그라미 한 3개. 이거 완전히 이거는 개선해야 될다. X. 제가 이제 평가를 혼자 갔다 와서 이제 가는 들렸던데 그리고 그 옆에 평가를 해가지고 X는 뭐가 좀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 후보가 오면은 이제 얘기를 저녁에 하죠. 메모도 전해주고. 전화할 필요 없이 제가 말로 하면 되겠죠. 어디를 갔더니 이런 게 조금 그런 것 같더라. 그러면 이제 후보가 복지과 우리 얘기를 했겠죠. 얘기를 해서 그럼 이제 우리 복지과에서 예를 들어 성남시다. 그럼 성남시 복지과에다 얘기를 지시를 했겠죠. 한번 가서 봐라.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나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문제가 그걸 있으면 갖고서 뭐 도정에 관여했다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격하는구나. 제가 기록을 해서 보고를 하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네. 그걸 이제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제 그럼 성남시에서 가서 보고 정말 이건 미비하다. 그러면 그 시와 보통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할 때는 도에서 50%, 네. 시에서 50% 매칭하죠. 그렇게 네. 합니다. 그럼 도에서 50% 지원할 때는 시에서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가 뭐 수도관이 뭐 파이프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물이 어떻다 그러면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시설을 이렇게 조금씩 그러니까 개선해 도지사가 나가는 모든 걸 다 볼 수 할 없기 수 때문에. 없으니까 그건 당연히 보완적으로. 못하죠. 네네. 그러면 그런 형식으로 하는 여사님, 거죠. 제가 보기에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추세로 봐서. 너무 좀 앞선 그런 아니야. 예측 아닌가요? 아니 정청평론가가 예측을 해야지. 그럼 맨날 쫓아다니면서 해설만 하면 뭐예요? 저는 늘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될 것 같은데 제 말 믿으셔도 돼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영부인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도지사 때 하셨던 그런 일들 하실 건가요? 저는 원래 노조를 할 때 제 네. 나름대로 그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졌어요. 네. 그리고 보람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절제할 줄 알고 저한테는 이 노조라는 게 새로운 다른 어떤 세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람도 많이 느꼈고 그러다가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 나는 지역에서 뭘 해야 될까? 그랬더니 그게 이게 달리된 게 아니에요. 노조를 할 때는 제 대상이 노동자들을 국한시켜서 그 활동을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했다면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이건 노동자뿐만 아니라 그렇죠. 어르신들, 지역의 유권자. 유권자들 그 속에서 어려운 사람들 이게 이제 이 굉장히 확대된 거예요 범위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범주가 넓어진 거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국회의원 할 때도 제가 늘 제가 다짐을 했죠. 내가 현장에서 그렇게 일을 했듯이 예를 들어서 소사구 우리 국회의원 우리 지역구에서 나는 매일매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2군데 이상을 방문을 해야지. 제 자신이 이제 다짐을 한 거예요. 네. 자신과의 이제 약속이죠. 독거노인을 찾아본다든가 병문안을 간다든가 뭐 아동시설을 뭐 돌아본다든가 치매 노인을 뭐 간다든가 하여튼 이제 매일매일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이제 성당에 다니면 또 그 사람들하고 여러 가지 네트워크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어디 가는 게 좋겠다 같이 얘기해서 거기를 방문하고 그래서 하여튼 가능하면은 매일 그 약속을 제가 지키려고 했었죠. 독거노인 가고 딱 두 군데 이상. 그게 이제 뭐 다 지켜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제 나름대로 거기에 충실하려고 했었고 그러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지사 할 때는 이게 더 이제 광범위하게 더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식으로 시설을 다니고 또 여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갈 부분 갔었고 근데 우리 이제 고 박사님 질의한 것처럼 만약에 어떤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은 이게 다른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지. 본질은 똑같은 거. 물론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제가 살아왔던 삶이고 제가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그래.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또 네, 역대 영부인들 중에 바로 지금 여사님 말씀하신 그런 영부인의 역할에 그 아주 충실했던 분이 유경수 여사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유경수 여사님이 청와대 안에 야당 역할을 했다. 야당이라는 게 듣기 싫은 소리 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늘 현장 중심으로 직접 네. 체험하고 당신이 경험한 거를 대통령한테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대통령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따로 활동비도 주고 책정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사님이 생각하시는 영부인의 역할이 바로 그런 그 유경수 여사의 모델에 제일 근접한 그걸 지금까지 해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의 시대상하고 네. 지금은 또 저는 이제 많이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이제 플러스 알파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또 계속 뭐 예. 채워나가면 될 것이고 또 이제 저희 집안 내 야당 역할 그건 이제 오래전부터 제가 했어. 제가 가만히 있을 성질입니까? 늘 지적질을 많이 했죠. 그럼 인간은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얼굴 색깔이 조금 달라진다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이고, 고성국이 유튜브 조금 문제 있어. 이런 분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지적하면은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이 조금 감정적으로 싫어하게 된단 말이죠. 100이면 100사람이 다 똑같아요. 인간이라는 게. 예. 그걸 정말 받아들이고 그 핵심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뭐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관정요에 보면 정관정요. 이세민 그 대왕이 정말 훌륭한 황제로서의 인정을 받는 건 그 당대에 그 위징이라는 그 간하는 아주 강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냥 직언을 하니까 옆에는 강요도 듣기 싫은 거예요. 그 대왕 황제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개인적으로 말한 게 아니라 강요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고쳐야 된다 뭐 계속 얘기하니까 막 황제가 이제 얼굴도 붉어지고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위징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훌륭한 점이 이세민 그 황제의 훌륭한 점이 위징이 내 옆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 자신이 본인이 훌륭한 점을 자기 자신이 드러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위증을 내 가는 자로 데려오는 것 자체가 역사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못 견디는데 나는 이 사람을 내 강요로서 안고 간다. 이거 얼마나 훌륭한 거예요. 네. 제가 이제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신 내가 위증이야. 네. 야, 이 말씀이 당태종의 정관정요까지. 네네. 원래 한 30분 예정했어요. 그렇습니까? 일정도 빡빡하고 하셔서 근데 지금 1시간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저 말씀을 아주 저희들이 경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마지막 질문. 남편으로서 김문수 몇 점짜리예요? 남편으로서도 참 자상하고 참 잘하죠. 경상도 사람답지 않게 너무 자상하고 네. 늘 제 의견을 많이 물어보죠. 의견도 물어보고 제가 또 다른 데서 얘기를 했지만 분리수거 같은 거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뭐랄까 야였다고 약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아이고 이렇게 약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시키느냐 그러면서 늘 분리수거가 저희 아파트가 토요일 일요일이에요. 그럼 밖에 두면 이제 늘 가지고 와서 본인이 다 하고 또 이제 나가면서도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여리하게 보이려고 살을 안 찌운답니다. 분리수거 시키려고. 네. 그리고 이제 원래 또 설거지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해요. 뭐 설거지 자체가 함으로써 내가 아내를 위한 첫 번째, 두 번째는 더럽잖아요. 그 그릇이 이거를 깨끗이 씻어낸다는 그 청량감, 더러운 걸 깨끗이 씻어낸다는 게 나름대로 또 원칙을 또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다.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기 뭐 하여튼 제가 꼭 집어서 뭐 이렇게 불만이다 그런 점이 크게 없을 정도로 이제 크게 불만을 삼으면은 인물이 조금 제가 40년 형동생 하면서도 그 문세영이 무슨 잡기를 하는 걸 못 봤어요. 네. 그러니까 취미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네. 설거지가 취미네. 하여튼 뭐 뭐든지 네 아내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아내가 뭘 하는 거를 그냥 본인이 도와주고 싶어서 옆에서 그냥 그렇게 바라보는 예. 그런 남편들이 있을까요? 김문수 후보 팔뚝이 그렇게 붓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턱걸이를 해서 아마 근육이 거기서 실제로 근육이에요? 네네 근육이죠. 별로 벗은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인 적이 없어가지고 또 부끄러움을 그냥 좀 많이 말라 타기 때문에. 보이잖아요. 네네 예. 그렇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벗겨놓으면은 그리고 볼만합니까? 이제 얼굴이 좀 작기 때문에 사람이 좀 이렇게 야이고 어떤 분은 키도 작게 보는데 이제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얼굴은 저보다 더 작아요. 근데 남편이 이제 조금 기분 나쁜 건 저한테 이제 그런 거를 좀 지적할 때가 있거든요. 어머 얼굴이 이제 크대는 둥.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지역구 사무실에 자주 들락거리는 여성분이 있는데 아 그 여성분이 이름이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날 때 있잖아요. 그럼 아 그 뭐지? 당신처럼 얼굴 커다란 사람 있잖아. 아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막 이게 올라오겠죠. 그러면 난 얼굴 큰 사람이 좋아. 또 금세 그 우산을 같이 쓰고 가면서도 네. 비가 앞에서 이렇게 치잖아요. 본인 우산 들고. 그럼 제가 이제 비 맞으면 우산 내려 이러거든요. 얼굴이 커다라니까 비를 많이 맞는다고. 하여튼 그렇게 하여튼 웃자고 하는 건지 약 올리라고 하는 건지 그렇게. 남편으로서는 뭐 충분히 만족하신 것 같은데 국가지도자. 아마 못 만났으면 저 결혼 못 했을 거예요. 네. 아니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네, 김문수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혼자 살았을 거야. 원래 제가 이제 혼자 살려고 했기 때문에 혼자 살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 뭐 김문수가 사모님 구해주신 거네. 우린 서로 이제 구해줬다고 하죠. 서로 이제 메시아라고. 네. 근데 남편으로는 그런데 대통령 국가지도자로서는 몇 점 주실래요? 그거는 제가 옆에서 본 결과 거의 뭐 95점에서 100점? 그런데 아마 방송이 이렇게 또 나가버리면 예. 얄밉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니까 80점 정도? 아니 박사님 그렇잖아요. 국회의원이니까 정치면 정치 10년 이상 했잖아요. 또 행정 8년 동안 31개 1,400만 명의 그 행정을 얼마나 성과가 많습니까? 그걸 다 했었죠. 아무런 그 흠잡을 데 없이 성과를 이뤘죠. 그리고 또 장관도 하고. 장관이라는 것은 국가 임무에 직접 그렇죠. 들어가서 국무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을 국정 전반을 예. 같이 했단 말이죠. 뭐 그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거의 완벽한 그런데 이제 80점이라고 해주세요. 80점. 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네요. 김문수 그러면 정직, 청렴, 뭐 꽃 이런 이미지로 네네. 지금 딱 이제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해요? 거짓말 할 줄 모르죠. 하얀 거짓말도 안 해요? 하얀 거짓말도 못해요. 어. 네, 그 자체가 또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는 거짓말이기 그러면 때문에 진짜 고지식한 그거는 거짓말이니까 안 한다가 아니라 고지식해서 그 요령을 피울지도 모르는 그냥 하나면 하나 또 하나만 하나 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또 너무 그냥 고지식하지 않나 너무 꽁생원인가 꽁 막힌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또 아니에요. 또 이제 뭔가 유연할 때는 유연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으로부터 부여받는 상당히 완결체? 알겠습니다. 너무 나갔죠. 좀 정리해 주시고. 그거 나가면 표 떨어질 것 같아. 지금 네. 1시간 넘게 우리 설란영 여사님하고 또 그 말씀 나눴는데 뭐 진짜 재밌죠? 박사님 그거 진짜 정리 잘 해주세요. 예. 제가 정리 잘 할게요. 플러스 될 거까지 마이너스 된 거 다 제가 제거해 그런 주세요. 거는 꼭 살려서 편집할게요. 그런데 너무 재밌어 하시고 저도 재밌어요. 네. 재밌으셨죠? 저는 원래 제가 이래서 인기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 다음 주쯤에 시간 한 번 더 내주세요. 네. 2탄을 합시다. 2탄. 너무 또 식상해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비슷한 말들을.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저쪽에 뭐 김여경이니 누구니는 뭐 너무 그냥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네. 근데 김문수가 어느 날 기적같이 부활을 했는데. 네. 기적이죠, 근데 정말. 그
김문수의 그 부인인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름이 막 알려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시겠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 영상 카메라에 조금 약하죠. 뉴스 보도되는 거 보셨죠? 그 보도하고 저를 보니까 훨씬 실물에 강해요, 제가. 그러니까 오샷 잘해주세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예.